여보, 이거 봐. 어머니 방에 이게 다야. 왜 그래? 아침부터 이게 뭐야? 통장, 편지. 자네게 영원이야. 영원이라고. 상갑한 돈도 없어. 어떡해? 뭐? 나는 이제 너희 가족이 아니다. 전세금은 내 피눈물 값이라 생각해라.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엄마? 엄마, 그게 제가 제 인생을 갉아먹던 아들 내외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지금쯤 제주도에서 돌아와 텅 빈 통장과 제 편지를 보며 방바닥을 치고 있겠지요. 안녕하세요. 올해 71살 박정숙입니다. 지금 저는 강원도 속초의 작은 오피스텔에서 혼자 이 사연을 쓰고 있습니다. 창문 너머로 동해의 푸른 물결이 햇빛에 반짝이는 것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가 참 좋네요. 이렇게 마음 편히 바다를 본 게 제 인생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 인생은 파도 칠 틈도 없이 그저 숨막히는 갯벌 같았으니까요. 남들은 다 자식 복 없다고 저를 손가락질할지 몰라도 저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합니다. 자식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며느리 눈치 보던 식모살이에서 벗어나 비로소 박정숙이라는 제 이름 석자를 되찾은 기분입니다. 이런 선택을 하기까지 참 길고 긴 세월이 걸렸습니다. 제가 왜 이 나이에 그 지옥 같던 아들 집을 나와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 긴 이야기를 오늘 용기 내어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저와 같은 고통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 이야기가 작은 용기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꽃다운 25에 결혼해 참으로 듬직하고 좋은 남편을 만났습니다. 가난했지만 서로 아끼고 사랑했지요. 비록 가진 것은 없어도 아들 민철이 낳고 셋이서 참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매일 공사장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돌아와도 정수가 민철아, 아빠 왔다. 그 우렁찬 목소리 하나면 온 집안이 환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30살 민철이가 겨우 5살 되던 해였습니다. 유난히 비가 많이 오던 여름날, 성실하던 남편이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빗물에 미끄러진 자재에 머리를 다쳐 병원에 실려간 지 하루 만에 그대로 제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5살배기 아들 손을 붙잡고 장례를 치르는데 눈물도 나지 않더군요. 그저 멍하니 남편의 영정 사진만 바라봤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이 아이는 어떡하나. 정신 차려라, 박정숙. 너는 이제 민철이 엄마다. 그 생각 하나로 이를 악물었습니다. 남편이 남기고 간 것은 손바닥만 한 반지하 전셋집과 사망보험금 3천만 원, 그리고 제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 민철이 그렇게 전부였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제 인생에 나는 없었습니다. 오직 민철이 엄마로만 살았습니다. 여자가 혼자 아들 키우는 게 어디 쉬웠겠습니까? 남편 사망보험금 3천만 원은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민철이 대학 자금으로 묻어두고 저는 그날부터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남의 집 우유 배달을 하고 아침 7시에 들어와 민철이 밥해 먹여 유치원에 보내고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이 퉁퉁 불어터져 겨울이면 마디마디 피가 났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남의 집 청소며 파출부 일이며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하루에 4시간 이상 자본 날이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민철이 피아노 학원도 보내고 태권도 학원도 보냈습니다. 압이 없는 자식이라는 소리 듣게 하고 싶지 않아서 남들 하는 건 다 해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시장에서 산 5,000원짜리 몸빼 바지를 입을지언정 우리 민철이는 언제나 제일 좋은 옷, 제일 깨끗한 운동화를 신겼습니다. 민철이가 중학교 때 친구들은 다 있는 나이키 메이커 운동화가 갖고 싶다고 조르더군요. 그게 그때 돈으로 10만 원이 넘었습니다. 제 한 달 생활비였습니다. 차마 돈이 없다 말을 못하고 알았다 아들.
엄마가 사줄게. 다음 날 새벽 시장에 나가 제 피부치 같던 결혼 반지를 팔았습니다. 그 돈으로 운동화를 사다 주니 아들 녀석이 좋아서 방방 뛰더군요. 엄마 고마워. 내가 나중에 크면 엄마 궁정 같은 집에 살게 해줄게. 그 모습 보려고 저는 텅 빈 제 손가락을 보며 밤새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그래도 나 잘했지. 민철이 대학 보낼 땐 그렇게 묻어두었던 남편 사망보험금 3천만 원으로도 등록금이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결국 남몰래 사채까지 끌어다 썼습니다. 딱 1,000만 원만. 딱 1,000만 원만. 그 1,000만 원을 갚느라 밤낮으로 일하다 허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민철이가 장학금 탔다고 전화하던 날,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으며 잘했다, 내 아들. 장하다, 내 아들. 그렇게 울었습니다. 아들 녀석이 번듯한 대학 졸업장 따고 대기업에 취직하던 날, 저는 남편 산소에 가서 엉엉 울었습니다. 여보, 나 잘했지. 우리 민철이. 내가 이렇게 잘 키웠어. 이제 우리 고생 끝났어. 여보. 그렇게 금지옥엽 키운 아들이 결혼한다며 며느리 지영이를 데려왔을 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싹싹하고 예쁜 며느리를 보니 그간의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아들 녀석 고생 끝이고 나도 며느리랑 딸처럼 오순도순 살 수 있겠구나. 그렇게, 정말 바보처럼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 전 재산이나 다름없던 허리 다쳐가며 갚은 사채값 빼고 그 사망보험금 남은 돈과 제가 평생 모은 적금을 탈탈 털어 서울에 30평짜리 아파트 전세를 얻어줬습니다. 그게 4억이었습니다. 제 전 재산이었죠. 민철아, 지영아. 엄마는 괜찮아. 엄마는 그냥 너희 둘이 행복하게 사는 것만 보면 돼.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살아. 며느리 지영이는 제 손을 잡고 울더군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제가 평생 어머니 딸처럼 잘할게요. 어머니, 저희랑 같이 사세요. 저희가 모실게요. 아니다. 신혼인데 엄마가 끼면 뭐하니? 엄마는 너희 행복하게 사는 모습만 보면 돼. 그 말을 저는 정말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그렇게 아들 내외를 분가시키고 저는 시장 귀퉁이에서 작은 떡볶이 장사를 하며 제 노후는 제가 알아서 준비했습니다. 아들 집에 짐이 되고 싶진 않았으니까요. 문제는 5년 전 며느리가 첫 아이를 낳고부터였습니다. 어느 날 지영이가 저를 찾아왔더군요. 얼굴이 헬쑥해서는 어머니, 저 회사 복직해야 하는데 도우미 아주머니를 못 구하겠어요. 아시잖아요. 요즘 사람 쓰는 거 얼마나 비싸고 말 많은지. 어머니가 손주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그 한마디에 저는 제 노후이자 제 자부심이었던 떡볶이 장사를 단 하루 만에 접었습니다. 그 가게 권리금이며 집기며 전부 헐값에 넘겼습니다. 내 손주, 내 아들 녀석 새끼를 어떻게 남의 손에 맡기나. 그 생각 하나였습니다. 그래 오냐? 내가 가마. 내가 우리 강아지 남의 손에 어떻게 맡겨. 그렇게 저는 제 살던 작은 원룸을 정리하고 아들네 아파트로 합가를 했습니다. 그때 떡볶이 가게를 정리하고 남은 돈이 제 수중에 3억 정도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내 마지막 노후다. 혹시 민철이네 급한 일 있으면 그때. 아니, 이건 내가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자. 그렇게 다짐하며 들어갔습니다. 물론 제 방은 해가 한 줌도 안 드는 베란다 옆에 창고로 쓰던 작은 방이었습니다. 어머니, 집이 좁아서요. 이 방이라도 치웠으니 당분간만 계세요. 나중에 큰 집으로 이사 가면 좋은 방 드릴게요. 겨울엔 찬바람이 숭숭 들어오고 여름엔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그래도 손주 볼 수 있으니 됐다고 그렇게 제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그 당분간이 5년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게 묻어두었던 남편 사망보험금 3천만 원으로도 등록금이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결국 남몰래 사채까지 끌어다 썼습니다. 딱 1,000만 원만. 딱 1,000만 원만. 그 1,000만 원을 갚느라 밤낮으로 일하다 허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민철이가 장학금 탔다고 전화하던 날,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으며 잘했다, 내 아들. 장하다, 내 아들. 그렇게 울었습니다. 아들 녀석이 번듯한 대학 졸업장 따고 대기업에 취직하던 날, 저는 남편 산소에 가서 엉엉 울었습니다. 여보, 나 잘했지. 우리 민철이. 내가 이렇게 잘 키웠어. 이제 우리 고생 끝났어. 여보. 그렇게 금지옥엽 키운 아들이 결혼한다며 며느리 지영이를 데려왔을 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싹싹하고 예쁜 며느리를 보니 그간의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아들 녀석 고생 끝이고 나도 며느리랑 딸처럼 오순도순 살 수 있겠구나. 그렇게, 정말 바보처럼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 전 재산이나 다름없던 허리 다쳐가며 갚은 사채값 빼고 그 사망보험금 남은 돈과 제가 평생 모은 적금을 탈탈 털어 서울에 30평짜리 아파트 전세를 얻어줬습니다. 그게 4억이었습니다. 제 전 재산이었죠. 민철아, 지영아. 엄마는 괜찮아. 엄마는 그냥 너희 둘이 행복하게 사는 것만 보면 돼.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살아. 며느리 지영이는 제 손을 잡고 울더군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제가 평생 어머니 딸처럼 잘할게요. 어머니, 저희랑 같이 사세요. 저희가 모실게요. 아니다. 신혼인데 엄마가 끼면 뭐하니? 엄마는 너희 행복하게 사는 모습만 보면 돼. 그 말을 저는 정말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합가 첫날 며느리 지영이는 제게 A 사용지로 빽빽하게 적은 생활 수칙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은 규칙이 좀 있어서요. 아침 6시엔 아침 식사, 저녁 7시엔 저녁 식사. 청소는 매일 오전 10시, 빨래는 이틀에 한 번. 그리고 어머니, 민철 씨 와이셔츠는 꼭 손빨래 하셔야 해요. 세탁기에 돌리면 금방 망가져서요. 그건 규칙이 아니라 제 업무 지시서였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저는 손주를 봐주는 할머니가 아니라 월급 안 받는 입주 가정부가 되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아들 내외 아침상을 차리고 오전 10시엔 집안 대청소, 오후엔 젖병 삶고 손주 이유식 만들고 저녁엔 퇴근하고 돌아온 아들 내외 저녁상 차리고 설거지를 마치고 제 방, 아니 그 창고에 들어가 삭신이 쑤시는 허리를 두드리면 밤 11시였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내가 고생하면 아들내가 편하지. 내 손주가 깨끗한 집에서 자라지. 그렇게 또 바보같이 저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만족을 몰랐습니다. 제가 아무리 쓸고 닦아도 어머니, 여기 머리카락. 어머니, 국이 오늘은 좀 짜네요. 어머니, 민철 씨 와이셔츠 깃대에 때가 덜 빠졌어요.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월급 4억을 선불로 받고 밥값도 못하는 식모였습니다. 하루는 제가 몸살이 심하게 나서 도저히 아침상을 차릴 기력이 없었습니다. 지영아, 나 오늘 너무 아파서 아침은 그냥 빵이라도 먹으면 안 될까? 어머니, 아프세요? 그럼 민철 씨 아침은 어떡하고요? 제가 아침부터 빵 먹는 거 싫어하는 거 아시잖아요. 결국 저는 끙끙 앓는 몸을 이끌고 부엌으로 가 콩나물국을 끓여야 했습니다. 제 눈에서 흐르는 게 눈물인지 국에서 올라오는 김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는 제게 상의도 없이 제 동생과 민철이 고모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명절도 아닌데 갑자기 웬일이냐는 제 말에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민철 씨 고모님이랑 외삼촌께서 어머니 적적하실까봐 오셨대요.
어서 저녁상 차리세요. 저는 어이가 없었지만 손님이 왔으니 부랴부랴 냉장고를 뒤져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식사 내내 며느리는 저를 식모 부리듯 했습니다. 어머니, 국이 짜네요. 물 좀 더 부어오세요. 어머니, 고모님 앞접시 비었어요. 얼른 새 걸로 갖다 드려요. 민철이 고모는 보다 못해 한마디 했습니다. 새아가 아무리 그래도 어미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니? 그러자 며느리는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고모님도 어머니처럼 구닥다리시네요. 요즘은 다 이렇게 살아요. 안 그래요, 여보? 민철이는 밥그릇에 고개를 받고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아니, 새아가 말이 너무 심하잖니? 고모 그만해. 지영이 말이 맞아. 엄마가 우리 방식에 적응을 못 하시는 거야.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엄마, 제발 좀. 고모 앞에서 창피하게 왜 이래. 그날 저는 제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습니다. 내 피부치들 앞에서 저를 이렇게까지 짓밟아야 했을까요? 저는 그날 밤새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유일하게 믿었던 아들 민철이를 붙잡고 하소연했습니다. 민철아, 너도 봤지? 내 처가 내 어미한테.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엄마도 좀 참으세요. 뭐? 지영이도 친구들 앞에서 엄마가 그런 고기 내오니까 창피해서 그랬겠죠. 엄마가 그냥 내가 잘못했다 한마디만 하면 넘어갈 일을. 그렇게 꼬투리를 잡으시니까 일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냥 좀 맞춰주세요, 네. 저 피곤해요. 제 아들이었습니다. 제가 사채까지 써가며 금쪽같이 키운 제 아들이 제게 맞춰주라고 참으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아, 이 집에서 내 편은 단 한 사람도 없구나. 아들도 결국 제 남편이 아니라 지영이의 남편이었습니다. 제 70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창고방에 갇혀 지낸 지 1년 제 생일은커녕 날짜가 가는 줄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웬일로 아침부터 부산을 떨더군요. 어머니, 오늘 저녁에 좋은데 예약해뒀어요. 어머니 생신이시잖아요. 저희가 그동안 너무 무심했죠. 이따가 예쁜 옷 입고 같이 나가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를 벌레 보듯 하던 며느리가 갑자기 생신상을 차려주겠다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래, 지영이도 본심은 착한 아이일 거야. 내가 너무 밉게만 봤나. 그날 저녁 1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그럴듯한 외출복을 입고 아들 내외와 비싼 한정식집에 갔습니다. 어머니, 많이 드세요. 이거 비싼 거예요. 며느리는 어색할 정도로 살갑게 제게 고기를 구워주고 음식을 권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저희가 준비한 선물이에요. 아들 민철이가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열어보니 고운 옷가락지였습니다. 민철아, 지영아. 어머니, 그동안 저희가 죄송했어요. 앞으로는 정말 잘 모실게요. 저는 그 말을 덜컥 믿어버렸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이제야 다시 옛날처럼 화목한 가족이 되는구나. 제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렇게 바보같이 희망을 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이렇게 호강시켜드리는 이유가 사실은 부탁이 하나 있어서요. 부탁? 네, 어머니, 다름이 아니라 민철 씨 사업 자금이 조금 부족해서요. 사업 자금? 엄마, 그게 이번에 꼭 필요한 기계가 있는데 딱 5천만 원만. 어머니, 어차피 그 돈 어머니 혼자 가지고 계셔봤자 쓰실 데도 없잖아요. 저희가 잘 굴려서 나중에 2배, 3배로 효도할게요. 네. 어머니. 내 돈 그건 내 마지막. 어머니, 저희가 남이에요. 민철 씨가 어머니 하나뿐인 아들이잖아요. 아들 사업이 잘 돼야 어머니 노후도 편안하시죠. 안 그래요? 어머니 대답 안 해주실 거예요. 저희 정말 급해서 그래요. 지영아, 민철아, 그 돈은 내 마지막 목숨값이야. 그것마저 너희를 주면 나는. 여보. 됐어. 그만해.
지영아, 애초에 기대한 내가 잘못이지. 어머니한테 우리가 뭘 바란 거야? 그랬어요. 어머니, 그냥 없던 일로 해요. 지영아, 잠깐만 엄마 다시 한번 생각해봐. 뭘 생각해? 생각이 있으신 분이 저러시겠어? 어머니는 처음부터 우리 가족이 아니었잖아. 그냥 민철 씨 엄마일 뿐이었지. 내 가족, 우리 가족은 아니었잖아요. 가족이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자기 아들 앞길을 이렇게. 방금 뭐라고 했니? 내가 가족이 아니라고. 더 중요한 사정이 어디 있어? 그리고 당신 똑똑히 들어. 이번 달 안에 어머니 요양병원으로 안 보내면 나 이혼할 거야. 뭐? 요양병원이라니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지. 내가 저번에 말했잖아. 요즘 치매 초기 증상 있는 노인들 전문으로 케어해주는 병원 있다고. 거기 원장이랑 나랑 다 얘기 끝났어. 아니, 그래도 엄마가 치매는 아니잖아. 치매는 만들면 되지. 당신 바보야? 병원 가서 몇 번 깜빡깜빡한다고 하고 의사한테 돈 좀 쥐어주면 초기 치매 진단서 끊는 거 일도 아니야. 그 진단서만 있으면 어머니 재산 우리가 합법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그 5천만 원도 어머니가 치매라서 우리가 대신 사업 자금으로 쓴다. 그럼 끝이야. 어머니는 요양병원에서 편안하게. 우리는 그 돈으로 사업하고. 이게 뭐가 문제야? 지영아, 그래도 그건 범죄야. 범죄? 시끄러워. 이 집도 어머니가 아니라 내 명의로 되어 있는 거 알지? 당신이 할 일은 그냥 내일 병원 따라가서 네, 저희 어머니가 요즘 이상합니다. 이 한마디만 하면 돼. 알아들었어? 30년 전 아직 민철이가 7살이던 그 겨울 남편이 반지하 방에서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제품에서 그렇게 허망하게 떠나던 그날 병원비를 감당 못해 장례조차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어린 민철이의 손을 잡고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으로 겨우 남편을 보냈습니다. 그때 제가 다짐했습니다. 내 아들 민철이만큼은 절대 돈 때문에 서럽게 살게 하지 않겠다. 그 다짐 하나로 저는 제 인생을 모두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 정신병원에 가두고 제 마지막 목숨값을 빼앗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밤새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제 심장이 차가운 얼음처럼 굳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래, 가족이 아니었지. 내가 잊고 있었구나. 그깟 5천만 원이 아니었다. 내 마지막 남은 1억 3천 전부가 탐이 났던 게지. 그래, 요양원 보내주마. 내년이 말하는 그 가족 아닌 년이 어떻게 하는지 똑똑히 보여주마. 민철아, 내 아들아. 넌 이제 내 아들이 아니다. 내가 선택한 그 여자랑 평생 행복하거라. 이 어미가 내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다. 날이 밝았다. 이제 내가 움직일 차례다. 시간이 흘러 저를 요양원에 입소시키기로 한 날이 되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아침부터 제 방문 앞에서 저를 재촉했습니다. 어머니, 짐 다 챙기셨어요? 차 대기하고 있어요. 저는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얼굴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 들어가마. 대신 그 전에 내 손으로 정리할 게 있다. 은행 가서 내 마지막 적금도 깨고 옛날 집 보증금도 빼야지.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환해지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같이 가드릴게요. 짐도 많으신데. 아니, 혼자 갈 수 있어. 어머니, 그러지 마시고. 저희가 모셔야 마음이 편하죠. 그들은 분명 어차피 그 돈도 우리가 관리할 것이라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꾸나.
저는 순순히 그들의 차에 올랐습니다. 은행에 도착했습니다. 며느리는 제 팔을 부축하는 척하며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여기 서류. 필요 없다. 저는 며느리의 손을 뿌리치고 창구로 똑바로 걸어갔습니다. 여기 이 통장들 전부 해지하고 현금으로 인출해 주십시오. 1억 3천만 원 전부요. 창구 직원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아들 내외가 사색이 되어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제 돈 찾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통장들은 전부 잔액 영원으로 만들어서 이 두 사람에게 똑똑히 보여주세요. 손님, 정말이십니까? 이분들은 네. 이 사람들이 절 오늘 요양원에 강제로 입소시키려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제 장례식장 비용이라도 챙기려는 겁니다. 뭐라고요? 어머니, 은행원님, 어서 처리해 주시죠. 이 돈의 주인은 접니다. 은행원은 잠시 망설이더니 저와 아들 내외의 얼굴을 번갈아 본 후 조용히 돈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곧 돈다발이 제 앞에 쌓였습니다. 자, 여기. 저는 돈가방을 챙겨들고 얼어붙은 며느리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말했지. 어차피 이 돈 내가 쓸 데도 없다고. 그래, 너희 말이 맞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내가 아주 실컷 써보려고. 저는 속초의 작은 오피스텔을 월세로 얻었습니다. 창문으로는 푸른 동해 바다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곳에서 저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더 이상 새벽에 일어나 눈칫밥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먹고 싶은 것을 먹고 가고 싶은 곳을 가고 자고 싶을 때 잡니다. 얼마 전 민철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어디야? 이게 무슨 짓이야? 무슨 짓? 아파트가 팔렸어. 엄마 우리 어떻게 살라고 엄마. 민철아, 너는 날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잖아. 엄마. 가족이 아닌 내가 왜 너희를 책임져야 하니? 나는 내 아들 민철이를 사랑했지만 내 목숨을 노리는 짐승에게 줄 돈은 없단다. 이제 너희 두 사람이 알아서 살아.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남은 소주 한 잔을 털어 넣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시원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누구의 것입니까? 부디 저처럼 모든 것을 잃기 전에 여러분의 삶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야 비로소 제 이름 박정숙으로 삽니다.